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민족 국가의 그 갈등과 그다음에 분열, 그다음에 내전 사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에 이걸 지금 한국에서는 말이죠, 너무 조금 미화를 시켜서 뭐 무지개의 나라니 뭐 혼합된 아름다운 섞임, 그 다음에 뭐 다양성, 이런 말로 지금 미화 포장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런 다인종, 다민족 국가들,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 경우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라든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런 낭만적인, 그 다음에 이상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닙니다. 대체로 다민족 국가에 대해서 이제 다민족 국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 국가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다양성, 물론 현상적으로는 다양성일지 모르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박노자씨 칼럼을 보면 말이죠, 박노자씨 한겨레 신문에 2007년도 6월 7일자 칼럼을 실었는데, 무지개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일인가? 그 다음에 그들 여기 온 이민자, 한국에 온 이민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자들의 전통 문화,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계속 보존해 주는 것도 그들의 인권 중 하나다. 100년 전에 받아들여진 민족 개념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다. 미래의 한국은 한민족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의 만남과 섞임의 공간이 될 것이다. 무지개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하려면 우리 속의 타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자들이 외치는 다민족주의자들이 외치는 무지개 나라의 원형입니다. 과연 이게 되느냐 이거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다민족 국가이지만 그 다민족 국가 90% 이상이 서로 조화롭게 다양성을 존중해가면서 사는 나라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이상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 예를 들었지만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냉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민족, 종교 간의 그런 내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참혹한 인종 청소라 불리는 그런 전쟁을 겪은 곳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6개의 연방이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물론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서로 6개 연방이 서로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티토라는 그 지도자가, 티토라는 지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로아티아 사람이었죠. 그 연방 중에 하나였던 크로아티아 사람이었는데, 티토가 그 6개 연방을 갖다 하나로 묶어서 인위적으로 묶어서 한 몇 년을 갔습니까? 한 50년? 45년부터 90년도까지 갔으니까 50년 채 못 되는군요. 네. 그 기간을 유지를 하다가 티토가 사망을 하면서 6개의 연방이 각각 국가 단위로 쪼개집니다. 국민국가 단위로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서 평화롭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인종 학살과 서로 다른 민족이 거기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이 대학살극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6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자, 유고슬라비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국가를 국민국가라는 용어를 만든 프랑스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이고 원조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랑스도 온전하게 국민국가, 하나의 일국가 일국민으로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스크 지역이 있어요. 바스크는 프랑스 서부, 서남부, 그 다음에 스페인의 동북부에 걸쳐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국가에 지금 국가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쪽은 프랑스에, 한쪽은 스페인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분리주의,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의 그 독립투쟁을 그 무장투쟁이죠. 무장투쟁을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에서는 테러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스트죠. 민족주의자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코르시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 지중해 변에 있는,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 프랑스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하고 가까운데 그 코르시카 섬이 또 독립을 하겠다고 무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유럽이란 그 지역이 이 한국과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대체로 유럽 하면 낭만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미화가 되어 있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그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도 이 유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코르시카도 지금 무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본토에 올라와서, 프랑스 본토에 올라와서 뭐 어디 공공건물을 갖다가 파괴를 한다든지 폭탄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면 총기를 난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졌지만 프랑스에 또 그 브르타뉴 지방이 있어요. 거기는 또 민족적으로 약간 좀 다릅니다. 기존의 그 본토 다른 곳과 또 물론 이제 프랑스가 여러 개의 그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브르타뉴 같은 경우에는 켈트족이에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쪽에서 건너온 켈트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도 지금 복잡한 상태고요. 원래 그 국민국가를 갖다 창조를 했던 그런 원조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스크 지방과 그 다음에 카탈로냐, 동남부 지방에 있는 카탈로냐, 거기 이제 그 중심 도시가 바르셀로나죠. 거기도 역시 카탈로냐 지방도 지금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또 갈리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서쪽에. 그 갈리시아 지방도 역시 또 독립 투쟁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유럽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그 분리독립 지역이,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또 벨기에가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벨기에 전체 영토 면적이.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진 나라가 다시 또 쪼개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벨기에 위쪽은 월로니아라는 지역입니다. 밑에 지역이죠. 밑에 지역이 월로니아고 위에는 이제 그 네덜란드하고 가까운 플랑드르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로니아는 그쪽은 이제 그 불어를 쓰고 플랑드르 지방은 이제 그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이 지금 또 분리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브뤼셀까지, 그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까지 지금 따로 그 독립을 하려는, 그렇게, 그래서 그 벨기에라는 그 나라의 세 부분이 지금 서로 쪼개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북부가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그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도 약간 좀 이질감이 있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그 이탈리아 북부는 이탈리아 남부보다 잘 사는 곳이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그 다음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같은 그런 그 분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도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는 그 민족 자체가 스코틀랜드 민족이고요. 스코트 민족이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는 거기엔 그 앵글로색슨족과 그 다음에 노르만족들이 그 살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 지역은 켈트족이 살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스코트족, 그 다음에 픽트족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국이 인위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좀 약간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그 개신교도들을 갖다가 집단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북아일랜드와 지금 아일랜드 사이에 지금 갈등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는 지금 계속해서 영국으로부터 탈퇴를 하려는 그런 그 분리주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폭력적으로 무장 투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론 그 무장 투쟁은 아니지만 지금 자치 지역으로서 이제 또 그 분리를 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그 민족 역사와 잉글랜드의 민족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도 서로 각기 나가는 겁니다. 예. 나라 이름 자체가 UK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왕국이 연합한 그런 형태입니다. 영국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영국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가 넘는 그런 지금 민족이 거기 같이 살면서 소수민족의 그 분리 독립 투쟁이 계속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체체니아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루지아 주변에 거기에 그 연방 국가, 러시아 연방 소국들도 역시 또 분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루지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루지아를 지금 유럽으로 봐야 될지,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봐야 될지, 뭐 유럽에 더 가깝겠죠, 그죠? 그루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지아도 역시 한반도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면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조그만 그 자치지역이 있었는데, 아파지아와 그 다음에 남오세티아라는 두 개의 그 자치지역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자치지역이 2008년도 그때 이제 그 러시아와 이 그루지아 간에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그루지아가 그 러시아와의 그 갈등 상태에서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두 자치지역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가 그루지아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루지아에서 먼저 그쪽에 이제 그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미사일을 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남오세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다 미사일을 갖다가 날려가지고 그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루지아 자체가 이제 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에는 주로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전이 일어나고 동시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거기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루지아가 그 소국이 뭐 저 러시아에 당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전쟁이 졌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가 독립을 선언하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갖다 승인을 합니다.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런 나라들은 뭐 특히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 원래가 여러 나라였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연방이 돼서 하나로 그 연합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냐, 그냥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여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그런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연방이 됐든 인위적으로 그렇게 좀 원래 여러 나라가 합쳐졌든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원래 있으면서 나중에 쪼개지려 하든, 이렇게 여러 민족이 한 국가 안에 살게 되면은 쪼개지려는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갖다 지금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그걸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은 뭐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민족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한국이 이 단일민족을 지금 포기를 하고 인위적으로 지금 맞춤형 플랜에 의해서 다문화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다민족 국가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민족 국가가 돼보세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번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시아에서 이 다민족 국가의 분열, 그 다음에 이 분리주의 운동이
역시 또 유럽 못지않게 또 극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겠죠. 중국에는 지금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에 영토를 갖다 강제적으로 병합을 했던 신장 위구르 지역, 그 티베트, 이것이 지금 분리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뭐 거기도 폭력을 동반한 그런 분리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는 무력을 동반한 그 분리 운동은 아닌데 어쨌거나 거기도 지금 그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상당히 강하죠. 독립을 하려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그 티베트에 대해서도,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쨌건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독립을 허용을 했다가는 커다란 땅덩어리, 지금 중국 면적의 한 반 이상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가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이 지금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죠. 다른 그 소수민족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갖다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은 또 결사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과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갈등, 누구의 편을 갖다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현상입니다. 중국이라는 그런 다민족 국가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는가? 과연 평화적입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어울림입니까? 다양성의 존중입니까? 다양성 존중해라 하면 존중합니까? 여기 한국에서 인권주의자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성을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다 대고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중국 당국에서 듣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쪽에서,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국의 인권주의자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외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사람들 입장은요, 현실 감각들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 다양성,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결합이 되지 않고는 현실의 그런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이 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자국민을 갖다 미혹을 시키면 안 돼요. 정치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특히 국제정치 현실은 냉정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지금 다문화주의다, 다민족주의다 하는 차원, 역사적인 관점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현실입니다. 그걸, 이러한 그 현실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이 세계를 갖다 정말 세계의 이런 그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바람이다, 그것이 나의 희망사항이다 하는 그런 정도면, 그런 수준이면은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자기 그 스리랑카의 현실에 대해서. 자, 스리랑카는 과거 인도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당시에는 그 실론으로 불렸죠. 그런데 이제 그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그 실론 섬에, 지금 스리랑카 섬에 차 농장, 거기 차를 갖다가 이제 많이 재배를 했는데, 그 차 농장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 노동력을 갖다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인도 최남단 남부에 거주하는 타밀족들을 갖다가 대거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냥 강제 이주를 시킨 거죠.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 인구의 한 20% 정도가 타밀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래 이제 그 실론 섬에는 싱할라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자, 1948년도에 독립이 됩니다. 영국인들이 물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강제 이주를 당한 타밀족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주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 자체가 이제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이동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의 타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의 이제 요구 조건이 많아집니다. 기존의 싱할라족과 문화적으로 달라요. 종교적으로 달라요. 자, 싱할라족은 불교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밀족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다양성이요? 다양성 존중? 안 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70년대 초반에. 1970년대 초반에 전쟁이 터져서 결국은 두 세력 간에 전쟁이 붙어서 30년 동안 내전을 벌입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 사이에. 그래서 지금 한때는 말이죠. 1980년대, 90년대, 1990년대는 말이죠. 그쪽으로 이주를 해왔던, 집단 이주를 해왔던 타밀족들이 싱할라족을 갖다 엄청나게 몰아붙였어요. 잘못하면 이제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 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근데 싱할라족이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타밀족들을 갖다가 원래 살던 그 북부 지역,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에서 마저도 몰아내는, 무력으로 몰아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고요. 싱할라족 출신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타밀족의 그 폭탄 테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방장관도 사망을 한 번 했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한국에서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해온 민족이 자기들 정치적 요구를 하다가 안 들어주자 내전을 벌이고 국가 원수를 폭탄 테러에 의해서 암살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거예요. 스리랑카는 지금 현재 싱할라족들이 타밀족들을 갖다 거의 밀어붙이면서 내전이 거의 종식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왔지만 아직도
아직도 여전히 지금 갈등 상태입니다. 여전히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지경이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여러 그 민족이 그 인도네시아라는 한 국가에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티모르가 1990년대 말에 이제 그 독립을 했죠. 동티모르는 조그만 인도네시아 그 어디입니까 동부에 조그만 지역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포르투갈이 점령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거기가 이제 그 카톨릭이 돼버렸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무슬림 아닙니까? 뭐 이런 하여튼 그 문제로 해가지고 동티모르라는 조그만 나라가 결국은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아체입니다. 아체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서부에 있는데 그쪽도 이제 그 사실 독립 움직임이 있죠. 자, 인도네시아도 문제가 뭐 작지 않습니다.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섬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각 섬마다 서로 이제 그 민족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도 좀 다르고 특히 이제 거기 무슬림들이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는 남부 지방에 필리핀 남부에 무슬림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면서 무슬림 세력이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또 역시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이제 남부 지방에 거기에 무슬림 세력들이 또 분리 독립 무장 투쟁을 하고 있어요. 또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미얀마가 그동안에 이제 그 군부 독재에 의해서 오랫동안 통치를 받아왔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그 아웅산 수키가 이제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이제 뭐 민주화가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잠잠했던 그동안에 군부 통치에 눌려있던 민족주의 세력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불교도와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여러 민족이 또 산재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곳곳이 다민족화로 인해서 한 국가 내 여러 민족이 공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기 지금 그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양성과 어떤 인권 존중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으로 집약되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런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 이런 사례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세계 곳곳의 상황들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지금 다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 상황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린 무슨 신선이 사는 곳입니까? 여기는? 여기 인간이 사는 곳 아니에요? 저기 세계의 다른 그 나라보다 우리 그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인 나라에 있는 인간들은 그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인간들보다 무슨 몇 단계 높은 그런 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한국인들을 갖다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수준을 완전히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신선 차원으로 놓고 보는 이러한 그 잘못은 이거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야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한국이 일부러 단일 민족을 갖다 다민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살에다가 상처를 내서 예? 문제를 만들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이 단일민족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단일민족의 이점, 장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다문화주의자들, 그 다음에 인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양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진짜요. 하지만 다양성은 이 지구 전체를 볼 때, 지구 전체를 볼 때의 다양성은 각 민족, 각 국가가 자기네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면 중국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들의 것이 있고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것이 있고요. 유럽 각국들은 또 유럽 각국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전부 자기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있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다가 서로 다른 그 정체성과 그 고유한 문화들을 갖다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그들을 갖다 여기에 불러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여기다 모아놓고 왜 분란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다양성이 안 되는 겁니까? 각 나라가 그야말로 다양성을 지키고 꽃피우라 이거죠. 세계 모든 나라의 다양성.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분단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이 위치해 있는, 강대국을 갖다 옆에 놓고 있는 나라가 함부로 다민족화를 얘기하고, 함부로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대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성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발상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 감성적인 용어예요. 지금 다문화주의자들이 쓰는 그 용어는요, 똑같은 용어이지만은 그들의 쓰는 의미는, 그들이 그 용어를 발설하는 그 의미는 대단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와 다양성과 인권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음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민족화가 돼서 지구상 다민족 국가가 겪는 그런 갈등,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변수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약에 분쟁을 겪으면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부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끝났습니까? 외부 이웃 나라들이 다 개입을 해요. 임진왜란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 식민지 할 때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식민지한 건 아니죠. 거기에 중국이 또 이전에 개입을 했었고, 러시아가 개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 또 미국의 또 밀약이 있었고, 일본과 영국과의 또 밀약이 있었고, 또 6.25 한국전쟁은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만의 싸움이었습니까? 거기에 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이 개입을 했고요, 미국이 개입을 했고, 또 유엔 16개국이 개입을 했고, 또 러시아가 또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런 식의 사단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다민족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든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자, 주변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만약 여기 중국의 그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하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중국 국민에 대한 자기네들의 개입을 빌미로 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민족 공동체가 생겼다. 그럼 개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국제사회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뭐 평화, 예?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하면서 또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또 개입을 하겠지. 만약 베트남 공동체, 뭐 필리핀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 만약 분란이 일어났다. 그런 나라들은 또 그런 나라 나름대로 또 여기에 또 개입을 하겠죠. 자,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분단 상태를 갖다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이 아직까지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분단 상태로 있는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 지향 안 해요. 정부 스스로가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일본의 단일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거기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계속해서 일민족화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평화적으로 일민족화를 지향하는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폭력적으로.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사상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화 사상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민족화를 지향을 합니다. 자, 이런 일민족화, 그 다음에 일본의 단일민족, 이런 그 나라들이 더구나 약소국들도 아니고 그런 강국들이 이런 좀 약간 일민족화를 지향하는 나라들 옆에 두고 혼자 옆에 두고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더군다나 분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찍고 발리는 다민족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겁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다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무지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라는 이 글을, 이 칼럼, 이거는 말이죠, 대단히 감성적인 수준에서 지금 설득을 시키려는,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이런 논조예요. 이게 과연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러는 건지, 이 글쓴이가 이러는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감성적으로 민족 문제를 대단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미국의 정치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년도 12월 16일자 그 기사에 보면은 존 덩컨이라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족주의적 안목으로 자기 역사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어요.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좋지 않은 동네인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민족주의를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시작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화를 외치는 미국도 사실은 그 미국의 외치는 세계화도 미국식의 민족주의입니다. 일종의. 자기네들의 그 헤게모니죠. 헤게모니를 세계에 좀 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그런 용어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세계화와 그 다음에 다문화와 다양성과 인권, 민주주의를 갖다가 아주 어이없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위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전부 이 다민족화 이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폐기.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의 그 민족, 내셔널리즘하고는 여기 한국의 민족주의는 태생과 그 다음에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의미, 유럽이 쓰는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에 내셔널리즘은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예요. 서로 다른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국민주의입니다. 근대 국가에서 일국가에서 하나의 국민을 갖다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내셔널리즘이에요. 한국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그야말로 1948년도 아니면은 하여튼 20세기 초반에 그 국민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됐지만은 적어도 민족이라는 그 개념은 비록 용어는 안 썼을지라도 그 민족이란 용어를 안 썼을지라도 민족이란 개념은 오랫동안 여기에서 이 한국 땅에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그게 유럽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한 국가 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용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나왔어요. 한국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거기에 민족주의와 저쪽의 민족주의와 우리의 민족주의를 동일시해서 그렇게 내다 버리는 그 유행만을 쫓는 지적 유행만을 유럽에서 명품 브랜드 수입해서 유행만을 쫓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민족은 내셔널리즘이 아니에요. 혹자는 그럽니다. 특히 이제 박노자 씨나 그 다음에 탈민족주의자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유럽의 민족주의와 비슷한 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해서 미리부터 싹을 갖다 자르는 싹을 자르는 게 아니죠. 이때까지 잘 자라던 나무를 갖다가 지금 자라던 나무를 갖다가 지금 베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는 지금 유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동북아시아입니다. 정치적인 긴장도가 높은
세계가 같이 평화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엄연한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에요. 초강대국은커녕 강대국도 못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계 험한 세계를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마치 구름 위에서 떠도는 그런 신선노름과 같은 그런 짓은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여튼 그 유럽의 지적 유행을 쫓는 사대주의. 그래서 현재 한국은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전부 그야말로 사대주의적인 경향, 그 다음에 지적 유행만을 쫓는 그런 웰빙 좌파들. 누가 그러다 보냐, 웰빙 좌파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웰빙 좌파, 그다음에 웰빙 우파들만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껍데기를 벗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뿌리를 박은, 그리고 이 나라의 토양에서 나온 그러한 그 독자적인 그런 개념 개발과 그 다음에 그런 사상들이 하루빨리 꽃피우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